예, 경기 하남시의 최종윤 의원입니다. 오늘 5개 부처 장관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보고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지금 의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가 다 추각된 것들, 그리고 좀 쟁점적인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는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들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핵심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왔던 사업이 저출생을 제고하는 것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나타난 문제였다. 이거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 위기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출생을 제고한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생으로부터 파생된 인구 구조 변화하고 지역 소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 지금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자, 그럼 이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 복지부 장관님, 네. 제가 그 누차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제가 작년에 인구정책 기본법을 발의했는데, 네. 인구정책 기본법을 발의한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사 기본법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어요. 네. 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맨날 정책 논의하고 예산 논의도 집행되지 않고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상설적이고 법적인 기구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이 컨트롤 타워를 저는 복지부로 옮겨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은 복지부를 그냥 수평이 등에서 문제 되지 않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하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그리고 복지부 산하에 각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런 협의체나 TF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 융합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산하에 인구정책 총괄본부를 하나 둬서 이것이 각 부처에 나눠 있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그리고 융합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장관님은 이런 거 말씀하시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복지부가 진짜 인구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리고요. 컨트롤 타워가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게 특정 부처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차피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각 부처의 그 전문성은 보장을 하되 그걸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건지는 물론 좀 선택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년간 다 각 부처 흩어져서 해준 거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다 모으자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융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만 하나로 모아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게 한번 그거에서 좀 복지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요번에 저고 회의 때 조금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획기적으로 정책을 세우라 그러는데 부처가 안 세우는 건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있잖아요. 제로화 한다는 거. 이렇게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 알아보니까 한 100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뭐냐면 6세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딱 하게 되면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 추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6세까지는 2,300억, 5년간이요, 5년간. 그러니까 1년에 한 500억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12세까지 하게 되면 2,8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는 대학 가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6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불필요한 입원이 급증되고 부작용이 나가지고 2년 만에
다시 10%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그거는 건강보험 부담분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원 일당 진료비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2세 미만으로 일단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것에 이제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획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부작용이 있던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의 부담률뿐이 아니고 비급여 진료비 있잖아요. 이번 비급여 진료비도 검토를 하셔서 획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교육부 장관님, 네네. 그 늘봄학교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보니까 졸속적으로 뭐 하신 건 우리 장관님도 좀 아시죠? 뭐 그 늘봄 학교는 사실 상당히 그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의욕적으로 교육분을 하셨는데 네.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등교 전에 일단 돌봄 한 거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돼 있는데 단지 5시부터 8시까지 돌봄을 좀 확대한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걸 시범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현장 근무자들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잘. 한번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패러다임 자체가 뭐냐면 원래는 지역 돌봄을 강화하는 게 현대의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 장관님께서 늘봄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뭐고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얼마 안 됐지만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더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늘봄 학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별 학교 중심보다는 지역에서 좀 더 책임을 지는 구조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돌봄,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수업 이 세 가지가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방과 후 활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쭉 해왔던 이제 그 돌봄과 학교 교육을 융합하는 거를 정말 이제 본격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안들이나 문제점들을 다 이제 그 포용해가지고 정말 이번만큼은 한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금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지금 다양한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뭐 좋은 아이디어를 더 받아서 정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획기적인 좀 제도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네네. 예예. 네네. 저희 의원실하고 협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재정 위기, 뭐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등 자, 이런 거 다 글로벌 위기입니다. 사실 인구 위기는 지금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일입니다. 198개국의 최하입니다. 출생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저출생으로 발생한 지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오늘 출석해 주신 우리 장관님들 있잖아요. 각 부처에서 인구 위기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집중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98년대 외환위기가 우리가 미리 잘 대처했으면 잘 극복할 수 있던 문제인데 그 위기를 빨리 직감하고 당했을 때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 위기는 그 전혀 다릅니다.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밀려온 거거든요. 17년 동안 이거 280조, 320조 투입한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모멘텀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들께서도 고도 인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진짜 책임감을 가지시고 성과 있는 정책으로 좀 같이 보답해 주시면 좋겠고 인구 투기와 같이 이 기한 내에 지금 한두 가지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고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질의들은 많이 했는데 우리 행안부 차관님 지금 이제 지역 소멸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이제 마련해 가지고 주기 시작했잖아요. 1조 마련해 가지고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한 뭐 500 몇 개를 하던데 한 사업에 보통 18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경제도 금융 경제로 가야 자립 기반이 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역의 자립 기반도 규모로 가야 돼. 규모로. 체감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사업을 있잖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행안부에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사업을 뭉쳐서 또 이거 유사한 기금들 있잖아요. 준투회계라든지 지역 상생발전 기금 있잖아요. 같이 좀 공동으로 해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해야 지역의 자립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큰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유인해 주신 정책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장관님, 차관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멸 기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1조 원을 지금 인구 감소 지역 89개 군데에 나눠주지만은 지금 충분히 인구 감소 대책을 대응하는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인구 소멸 기금 대응 기금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또 여러 가지 지역 혁신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